결과적으로 유호정 의원이 네.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갔으니까 어쨌든 비례 1번을 잘못 공천한 거다. 총선에서 영석 얻는다면 당 해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뭘 했죠? 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 오늘은 전주를 찾으신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입니다. 녹색정의당 대표에서 전북을 찾았고요. 제가 오늘 뭐 명사들만 나오는 이 중요한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주에 오시면 저희랑 치킨을 꼭 드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 전주에서 언제부터 치킨이 명품이 된 건가요? 특산물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녹색 정의당이잖아요. 네. 치킨 중에 녹색 치킨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때문에 이 배경도 초록색으로 준비해 주시고 MBC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예쁘네. 네. 치킨이. 네. 포장도 딱 노란색이랑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녹색을 좋아하세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정의당은 노란색이니까. 저희 벨트는 노란색이고요. 네, 타이는 초록색이고요. 아. 처음에 와서 노란색 넥타이를 진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기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호그와트, 해리포터, 푸풀푸프 넥타이 노란색을 했다가 요거는 잘 보시면 슬리데린. 슬리데린 기숙사에서. 네. 한번 이야. 드셔보세요. 약간 이탈리안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괜찮아. 약간 음. 고급진 맛. 비싸긴 합니다. 27,000원. 역시.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치킨을 좋아하세요? 저희 아들이 좋아해요. 네, 저는 뭐 특별히 가리는 건 없고, 근데 이제 정의당 비대위원장으로 11월 중순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 당일날 저녁에 뒤풀이로 이제 가볍게 반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지금 금주 상태. 페북에서 봤어요. 아, 회복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노날콜을 이제 자주 먹고 있어요. 술자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0.00부터 요즘 도수를 약간 올리고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정치가. 언제 술이 가장 다시 땡기시는지. 아유, 매일매일 땡겨요. 너무. 네. 비대위원장 네. 하시고 네. 대표를 하신 게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지면서 네, 네, 했잖아요. 네, 그쵸. 녹색정의당이 네.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정의당이랑 합친 선거연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막 익숙한 개념은 아닌 것 익숙한 같아요. 개념 아니죠. 약간 어떤- 불란서식이죠. 프랑스에서도 뭐 신생태 민중사회연합? 그게 이제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랑 그 멜랑숑 거기랑 뭐 다른 소수 정당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선 이런 이름으로 나갑니다. 합당 아니에요. 선거 때만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런 걸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독일은 늘 그런 식으로 연정해서 선거를 만들고 하고 심지어 영국도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돼, 금지돼 있으니까 이번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합치고 녹색당 정치인들이 잠시 이쪽에 와서 입당을 해가지고 선거를 지역구랑 비례를 우리 하나의 이름으로 치르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저희가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례만 하는 거면 비례 전문 정당이라고 할 건데 저희는 비례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같이 한다. 네, 그래서 비례 전문 정당도 아니고 위성이 따로 없잖아요. 우리 당 이름 바꾼 거니까 위성 정당도 아니고 그냥 선거연합 정당이다라는 거고 조금 정치에서의 다양한 경로들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좋다라기보다 네. 실험을 하는 거죠. 녹색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내고 있다고 보세요. 뭐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처음에 저희 생각은 노동당, 진보당까지 좀 같이 해보자. 네. 그리고 녹색당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했는데 네. 어른들의 사정으로 진보당이나 노동당의 사정으로 이제 같이 하지는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위성정당? 위성정당인 네. 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결국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저희는 이제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이걸 거절하면 너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를 안 하는 거냐로 이해될까봐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단일화 가능성을 열겠다고 제가 처음에 발표를 했던 거고 근데 왜 같이 못했냐고 하면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야 돼. 왜 심판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는 핵발전을 너무 강화한다. 심판해야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돼. 폐지하려고 해. 심판해야지. 예, 이런 거잖아요. 노동을 너무 탄압해.
심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핵발전소는 추진하는 거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비판적이지만 바다에 막 몇 조를 쏟아붓는 가덕도 공항 같은 거는 또 매립해서 만드는 거를 가지고 거대 양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반대한 게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핵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 관점을 가진 정당에 투표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는데 저희까지 민주당에 가버리면 이분들은 투표할 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는 당인데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당연히 반대하지. 근데 차별금지법 제정도 안 하려고 하는 정당에 난 투표할 수 없어. 이런 시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노총이 100만 넘는 조합원의 정치 방침으로 보수 양당을 찍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럼 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가면 이런 분들이 저는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거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실리적으로만 보면 너희 가서 안정적으로 네다섯 확보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유권자의 실리를 보면 저희가 따로 있는 게 더 넓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사표를 더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1%, 않죠. 네. 2%니까요. 그러니까 MBC 조사, 패널 조사 막 하잖아요. 네. 비례정당 투표 지지는 2%인데 지지 의향은 11%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9.6% 정도 얻었단 말이에요. 비례에서. 그러니까 저희를 찍으셨던 분들이 실망은 했는데 그래서 정의당 지지해라고 대답을 안 하는데 너희 하는 거 봐서 정의당 찍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11%라는 건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쟤네 얼마나 반성했는지 쟤네 얼마나 성찰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변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뭐 어떻게 나오냐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떠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선거는 한편으로는 상대평가지만 저는 마음속에 좀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다시 다가갈까.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 저한테는 절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보당도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 연합에 이제 참여를 네. 하면서 네. 기존에 이제 가질 수 있는 의석보다 좀 더 많이 가질 수 그렇죠. 있을 그분들은 가능성이 그런 크고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진보당이나 용해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자녀에게 얘기했을 때 떳떳한 선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순수한 자력으로 지난 10여 년간 의석을 획득하신 적이 없는 세력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성희 의원님도 사실 민주당 무공천 덕분에 당선되신 거고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에 뭐 위성정당 통해서 입성하신 거고 그 전에는 노동당 대표를 하셨어요. 그때도 비례 출마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용해인 의원이 비례 출마가 두 번째가 아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다. 세 번째. 그래서 그건 잘 안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외로 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작동한 거 아니냐. 자력으로 원내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도 지지층을 믿고 시민을 믿고 원칙을 지킨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또 가중치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 이제 비례 좀 드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너무 다큐로 가고 있어요. 제가 약간 그래요. 네. 저희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되게 넣느라 힘들죠. 기자의 진지함을 버리죠. 저도 그랬어요. 많이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고요. 근데 대구에서 7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원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구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예. 변호사가 네. 원래 직업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 때는 학생운동 하셨고. 학생운동을 했죠. 네, 제가 97학번이거든요. 97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물론 이제 자기가 있던 시기를 어느 순간 좀 특권화 시키거나 대단히 좀 부풀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 97년 1월은 이제 노동계 총파업이 있었던 해고 정리해고 법제화 때문에 봄에는 전대협 한총련으로 대표되던 학생운동의 몰락이 완전히 결정되는 어떤 폭력 사태. 그 문제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공천받으려다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학생운동이 그래서 대학 사회에서 메이저리티에서 마이너리티로 좀 바뀌는 시기.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으로 IMF가 온 시기, 연말에. 그래서 대학의 낭만이 사라진 시기. 그리고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 국민승리 20일 권영길 후보가 완주한 시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코호트 효과를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학생 운동을 했는데 이른바 PD라고 하는 계열에서 이제 운동을 한 거고 대학원에서도 노동법을 전공을 한 거고 예. 진보 정당을 이제 2000년에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한 거고 그런 어떤 세대?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을 참 결정해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준우 대표님이 기성 정치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변호사가 네. 직업이시고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은 좀 많으시고 네. 알게 되면 또 괜찮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네. 왜 대체 어려운 시기에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시기에 대표를 맡았는가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하다 받게 되시죠? 2000년에 가입하고 네. 진보신당, 노동당, 정의당 이게 제 당적의 흐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30살 넘어서 이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네. 공익 변호사로 한 7년을 살았어요. 어. 네, 그래서 한센인 여기 전북 지역에도 많이 살고 계신데 뭐 소록도 이쪽에서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참여하고 네. 뭐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홈리스 노숙인 분들 관련한 법률 구조 활동 이렇게 하면서 대형 로펌에서 공익 변호사로 한 3년 반을 살았어요. 민변 활동도 물론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상근 사무차장으로 3년을 좀 넘게 일했어요. 이때는 검찰개혁, 정치개혁, 개헌,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 말기 정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조금 뭐 돈도 좀 더 벌어야겠고 이래서 이제 개혁 변호사를 하면서 네. 방송도 좀 하면서 예. 공익 활동도 하고 연세대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는 진보 정당을 늘 응원하지만 네. 제 몫은 시민사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그냥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좀 했고 진보 정당은 변호사들이 좀 앞에 나서는 것이 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뭐 변호사, 검사 출신, 법무장관 많지만. 출신 막 이렇게 앞으로 네. 나가지만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검열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당이 어렵다고 비대위원장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놀랬죠. 그래서 한 3, 4, 5일 정도 걸렸어요.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까지. 근데 제가 한 생각 그거예요. 물론 평가가 많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망했냐. 유호정이 잘못했다. 심상정이 잘못했다. 네. 그 한두 명이 없어지면 그게 사라지나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나는 내가 2000년에부터 투표할 정당, 투표할 권리를 나한테 준 정당인데 그러면 이 당원이라고 하든 지지자라고 하든 사람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소비자 혹은 냉소적인 평론가가 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연대의식 같은 거가 좀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은 건 뭐냐면 2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주 지나니까 석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않았지만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해서 총선 지휘까지 저한테 맡길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저도 총선을 치러본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맡기는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정의당이죠. 정의당에서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고 방송 나와서 MBC 정치인스타 나와서 패널 해가지고 조금 얘기하면 이런 애가 비대위원장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평가가 나뉘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뭐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낙제는 아니었나 보죠. 대표를 하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얼른 바로 하라고 하겠다고 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뭐 더 이상 대안이 없다. 그러고 출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처음에 배진교 의원이 저한테 제안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 그 대신에 불출마할게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불출마 얘기하면 이게 뉴스거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조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배지 욕심을 가지고 이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많이 못 보지만 제가 취임 첫 주에 라디오를 한번 쫙 돌았는데 서울 기준으로 1, 2번은 외부에 가급적 낼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자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가 4번인데 네. 4번을 하면 그건 김종인 아니냐. 그건 진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취임 첫 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6번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실제 6번이 됐는데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역구 출마도 조금 고민했었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주 정도, 10일 정도 전에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례에 출마하고 6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죠. 그 진보적인 그 시민사회에도 쭉 계셨기 때문에 이 진보 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거대 양당 위주가 그쵸. 점점 너무 강해져가는 심화되는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나아질 것이다. 약간 1939년에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그때쯤 되면 많이들 접잖아요. 그죠? 39년, 40년쯤 되면 많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진보정당의 멱살을 몇 년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동당 창당으로 치면 2000년이잖아요. 24, 5년 된 건데 여기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말 이번에 취임사를 썼는데 10년 전에 노동당 부대표를 한 박은지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투쟁은 10년 뒤에 상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당 운영을 가장 상식적으로 하고 던지는 의제는 미래의 상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진보정당이 맞는 키는 아니지만 저는 이 진보정당 운동을 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게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참으로 유한한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고 그건 사회운동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일 수도 있지만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정당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는 자기들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중도정당이다. 인터뷰에 다 적혀 있어요. 네.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이 자기가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때 좀 이제 혼란함을 느끼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대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죠.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어떤 존립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네. 결국 이제 도입이 된 건데 네. 위성정당을 거대 정당들이 만들면서 네. 이게 굉장히 무력화되고 네. 있는 게 그쵸.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네. 지금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될 거라 위기 했다가 속에 10석이 있다가 그냥 됐죠. 10석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되면서 비례대표 한 석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결책을 정치권이 쓰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냥 그럴 거면 의석수를 하나 늘리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14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지역구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편성하면서부터 조금씩 줄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을 보면 서울이나 네. 경기도랑 전라북도랑 1대1대1로 해요, 전부.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서 쪼개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실제로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면 서울, 경기를 인구에 비해서 의석수를 한두 개씩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기도도 그래서 조금 손해를 봤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가중치를 달라 이렇게 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스팟을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저는 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산과 서울 같은데 서울도 인구 감소 도시입니다. 네. 의석이 줄어야죠. 네. 노원 이번에 줄였지만 강남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강남을 못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전북도 줄이면 안 되니까 비례를 줄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비겁한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봉합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비례는 몇 석이다. 비율을
이걸 이제 정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2016년을 총선을 치르면서 53석이던 그 비례가 47석으로 그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도 비례 의석은 줄어드는, 예, 그러니까 잘 팔려도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이유에는 이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독자 질문을 좀 봤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네. 녹색정의당이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가에 네.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네. 글이 총선에서 영석 얻는다면 음. 당 해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고요. 근데 옛날에는 2%를 못 얻으면 무조건 해산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헌법소원을 녹색당에서 해가지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지간하면 해산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선거 때마다 한번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도 뭐 녹색당 더하기로 등록하고 옛날에 사회당도 사회당이었다가 한국사회당이었다가 희망사회당이었다가 자꾸 이랬던 이유가 강제 해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 원외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몇 석이 목표세요? 목표는 의석은 근데 사실 이 제도의 그 특이점과 구도에 따라서 네. 되게 달라지잖아요. 투표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표를 갖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투표를 기준으로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270만 표를 얻었어요. 네. 2020년에. 어떤 22년 6월 지방선거. 이때 광역의회 비례표를 모아보니까 92만 표더라고요. 270만을 향해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면 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녹정당의 손을 흔들며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고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정의당은 필요 없다. 녹색 정의당은 아예 관심이 없다. 언제 문 닫을 건지 그거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개는 인기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네. 그분들이 되게 보면 이제 범민주당 계열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수의 품격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인데 좀 이렇게 그럼 그 당에 대한 지지도 왠지 좀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면 또 너무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네, 뭐 억울하다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도 이제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성의 성찰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조국 장관 인준을 반성문을 쓴 정당입니다. 근데 조국 대표님은 후회한다고 했어요. 장관을 수락한 걸. 저는 거기서 일단은 뭔가 역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성문을 반성한다고 쓰면 끝이냐. 근데 제가 정치를 하고 안 하고 했을 때 말이 달라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방송 패널 막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최강욱 변호사님이 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써준 거 뭐 문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죠. 제가 로스쿨 나와서 아는데 최강욱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인턴한 건 로스쿨 당락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잉돼서 쓴 거는 쓴 거더라도 그게 부정이 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한 거고 실제로 조국 대표의 아들은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졌죠. 네,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친구나 선후배가 변호사고 이거를 인턴 증명서를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로스쿨 입시도 많이 제도 개선이 됐지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전히 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조국 사태를 마주할 때 누가 더 잘못했네, 누가 더 잘했네, 이 수사는 가혹했네, 요것만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아니면 물론 이제 의전원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부산대에 있지만 의학 전문대학원은 차의과대학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후퇴했죠. 하지만 조민 씨는 그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의학 전문대학원은 없애든가.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걸로 저는 좀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조국의 강을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 건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네. 정의당이 사실 전북에서 굉장히 비례투표의 네, 어떤 그렇죠. 대안으로 네. 민주당의 대안으로 굉장히 사랑도 또 많이 받았었던 네, 당이잖아요. 네. 2018년 17%까지인가 얻었었을 거예요. 17%까지 네, 얻어서 네. 그 심상정 대표의 네. 지역구 다음으로 사실 전주가 높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또 호남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네, 맞아요. 반등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두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양평 고속도로나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혹은 검찰에서 뭐 한동훈 장관 딸에 관한 입시 비리 의혹까지 수사를 했다면 조국 전 장관이 모멘텀이 올라올 게 없었겠죠. 디딤돌은 한쪽에서는 수사를 과하게 했다고 했었고 한쪽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한쪽에서 자기 진영에 대해서 그럼 수사를 엄정하게 했으면 똑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조국 장관이 올라올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이 되면서 친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상당히 부분 또 그런 맥락에서 입당까지 하면서 이재명 중심의 어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통한 잡음 공천의 반사체가 조국 혁신당을 좀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권 심판은 정말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이 민생 문제에서 영순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한 의제지만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을 1번 의제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핵심 의제다, 첫 번째 의제다, 두 번째 의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하고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검찰에 한번 갈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원 아젠다를 원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검찰 개혁당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당이 이 정도 퍼센트 나오는 것은 자체적인 컨텐츠라기보다는 이 주변의 컨텍스트 속에서 파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당 혹은 뭐 이제 1, 2지대를 나온 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 같은 분들이 못 믿어서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없냐, 평가할 부분이 없냐라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정당이나 이제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총선의 시대 정신? 저는 뭐 절반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심판을 해가지고 나온 그 다음 세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왜 정권을 넘겨줬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는데 그 못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지지층의 이탈 문제 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회복 가능한 모멘텀이 어디인지 조금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그런 상황인데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뭐 인과응보 자업자득 교차 투표해준 민주당 지지자들을 우습게 본 대가 받을 겁니다. 녹색 정의당 22대 국회는 원외 정당일 거예요. 윤석열에게 향한 분노만큼 심상정에게 향한 분노가 큽니다. 오랜 기간 비례는 정의당을 찍은 유권자로서 유권자 눈에는 보이는데 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멈추질 못했는지 류호정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켰을 때부터 접고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거에 대해서 뭐 비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시민분들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표를 못 주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분들을 외롭지 않으려고 저희가 네. 따로 간다고 했지만 네. 이거는 비례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단위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의 거부나 이런 걸로 잘 안 됐지만 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 그럼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었으면 달랐을 거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은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차만큼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죠. 네. 그때는 노회찬 대표가 죽일 놈이었어요. 심상정 의원은 유시민 후보한테 단일화를 해줬죠. 유시민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김문수 지사한테 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심상정이라서 안 된다? 예를 들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등록도 안 하고 문재인 후보랑 둘이 이렇게 앉아서 기자한테 쫙 해가지고 단일화 선언을 했어요. 근데 졌잖아요, 그때 문재인 후보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우리가 잘나서 안 한다. 이런 적이 없는 정당이라는 거죠, 일단. 근데 노회찬 의원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온 적도 없다. 뭐 하자는 거냐. 그럼 위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 당시 어린 시절에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재랑 연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그걸 이해 못했죠. 네. 군부 독재 2인자랑 어떻게 연합을 하냐. 노무현 후보도 재벌 2세 정몽준 후보랑 저도 역시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마 진보정당 지지했는지 몰라요. 야, 저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정몽준 후보가 철회했을 때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많에 했고 마지막에 좀 잡았지만 와 이렇게 되진 않았죠. 그리고 저희도 지지를 했고 근데 2017년 대선은 뻔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재명 후보는 뭘 했죠?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조금 노렸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것도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분들도 코어 분들을 만나면 이건 너희 때문은 아닌 거 우리도 알지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연합정당 제안이 있었던 거죠. 예, 말하자면. 이번 판이 대선이었으면 저의 판단과 저희의 판단이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서 비례는 저희한테 표가 가나, 저희한테 의석이 오나, 민주당한테 의석이 가나,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예,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과 그때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 단체장 선거부터라도 시작해서 결선 투표제 도입이 저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심상정 대표에게 쏟아지는 비난에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호정 의원이 네. 탈당하고 뭐 개혁신당에 갔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례 1번을 잘못 공천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그건 정확히 사과를 드리고 그 전에 저는 근데 다만 과도하게 언더레이트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뭐냐면 유호정 의원도 민생 법안 되게 많이 발표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타투 이런 거 몇 가지만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 확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찍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2004년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2008년, 12년, 16년, 20년 총선을 비교하면 20년 총선에서 저희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유호정 신장식 논란이 있었는데 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받았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논란이 없었다면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잘못된 공천이었다라는 점은 수긍하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완전 돌아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치의 기회에서 변곡점들을 몇 번에서 저희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억울하다라거나 뭐 잘못한 게 없다거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가끔 이유들이 조금 아까 심상정 의원 얘기처럼 조금 인과관계 안 맞는 얘기들을 하세요. 말하자면 저는 약간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약간 그 뒤에 근거가 조금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건 약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해도 반성을 안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희를 엄호해줄 방송가의 패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나왔을 때 라디오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런 좀 긴 방송에서는 그냥 긴 호흡으로 제가 막 떠드는 거죠. 편집을 알아서 귀신같이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반성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또 반성한다 그러면 왜 네가 반성하냐. 네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안다. 너 뭐 작년 11월에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반성과 평가와 책임은 지도부만 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논란들의 어떤 큰 틀에서는 결국 정의당에게 기대했던 어떤 서민 우선적인 정당의 이미지가 조금 이제 그쵸. 없어지고 네. 결국 약간 진보 엘리트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정당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런 면에서 비례 명부에서 오랜만에 전략 명부 비율을 확 늘려가지고 비례 이번에 후보 발표하셨죠? 그동안은 경선이었는데 이번에 3번, 4번만 경선이고 제가 6번입니다. 네. 지난번에 5명 됐으니까 네. 배수 지진을 6번으로 제가 치는 거죠. 그래서 1번 후보가 이제 나순자 위원장님 네. 우리 전북이 나온 인재입니다. 고창 출신이고 근영역을 나오고 이제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을 3선을 하셨고요. 네. 2번은 이제 녹색당의 추천 후보인데 허승규라고 89년생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연세대 정외과 졸업하고 안동으로 가서 기초의원 출마를 2번 했어요. 15% 이상 2번 다 나왔던 보수의 심장에서 이제 15% 이상 나온 녹색당 후보였거든요. 진짜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좋은 친구. 이제 3번이 역시 호남 후보인데요. 영암의 삼호중공업에서 노조 활동을 쭉 하시고 영암에서 군의원 재선, 전남 도의원을 지역구로
해서 12년 동안 지방의원을 하셨고 4번은 권영국 후보는 이제 해고 노동자 출신의 노동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고 지난 선거에서는 경주에서 출마를 하셨고 5번은 저희가 오랜만에 농민 후보를 앞으로 올려서 전국 여성 농민의 회장을 하신 김호김 전 회장인데 이분이 지금 제주도 도민이시고 강기가 현해자 이후에 끊긴 농민 진보 정당 국회의원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백투더 베이직. 예. 조금 흠이 있다면 제가 이제 6번에 들어간 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그래서 7번은 이제 우리 청년운동 많이 했던 문정원 후보고요. 8번까지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인재영입 1호인데 8번이었는데 본인이 뒷번호를 원하셨어요. 조천호 박사님이라고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후과학자. 요렇게 좀 라인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괜찮은데 이제 또 전북 후보가 1번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좀 뭐 더불어민주연합 현재 나와 있는 명단보다는 괜찮은 명단이지 않나? 라고 저는 자평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저는 이 면면을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역에 좀 뿌리를 두고 활동해 오신 분들이 그래도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반가웠던 게 지난 총선에 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제 지방의회에서 재선 3선 정도 하신 진보정당 정치인이 전국 곳곳에 있거든요. 심지어 대구에도 있고요. 경상북도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3선 기초의원을 한 저희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경북 경산에서 기초의원 3선 하신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요.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또 때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초의원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기초의회, 도의회 이렇게 거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권자분들이 여기는 지방의회 레벨이고 국회의원 레벨은 좀 달라 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도 진보정당에서 지방의회를 한 뭐 기초 광역 합쳐서 한 3선 정도 하신 분은 과감하게 다 상위 순번으로 좀 올리는 그런 것이 좀 우리한테 그래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략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전문성을 살리려고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 2년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상임위는 2년씩마다 교체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전사가 환경노동위원회를 2년을 했어. 근데 그 다음 2년 어디서 하죠? 오히려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후순위로 와서 법사위를 한다.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 법적으로 가능한? 근데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승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북에 오셨기 때문에 전북과 관련해서 좀 가지고 계신 구상이나 정책들 있으시면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1번은 새만금을 무분별한 개발을 좀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대신 그 예산은 그 정도 규모만큼 전북에 그대로 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글로컬 대학 30, 전북대학은 선정이 됐습니다. 1차 선정 10개 학교에 됐는데 그게 5년에 1,000억 주는 거예요. 1년에 원래 뭐 한 2, 3천억, 3, 4천억 받으면 서울대는 1조 이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입시 정책을 해서 평준화라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울대만큼 예산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인재가 모이고 연구 역량, 인재가 모인다는 게 뭐 교수님들이라도 더 많이 모이면 서울대는요 가면 학생 수 대비 교수가 엄청 많아요. 서울대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학맥을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만큼의 투자를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에 하고 그게 혁신의 한 원동력,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재가 더 많아지면 기업도 더 오고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의 발전 전망을 고민해 볼 연구 인력들이 대학에 배치가 돼 있으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역의 위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기 처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기 특별자치도 만들면 달라진다.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뭐가 특별합니까? 이제는 뭐 특수자치도라고 이름 바꿀까요? 저는 그거는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물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처가는 전라북도 장수고 사과가 유명한데 경상북도는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강원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업도 예를 들어 동해에서 어업이 없어지고 기후변화에 맞서서 어떻게 지역 발전 전망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지역 의료가 확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 의사 정원 2,000명 늘려도 다 강남에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만 늘어나면 그게 무슨 지역 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얼마나 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리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안심하고 지금 할 수 있지. 사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면 단위는요 이제 약국도 없어요. 그래서 선거를 뛰면 얘기하는 게 이 동네에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정도니까 의료와 관련된 공공성을 좀 확보하는 게 지역의 정주 여건을 위한 또 두 가지 교육과 의료가 일단 저는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상교육. 예, 네. 대학부터 지방대학부터 서울 필요 없고 예, 서울은 나중에 가더라도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예산도 단계적으로 들 것이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지방대가 무상교육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입학컷이 높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거랑 별개로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역에서 혁신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학령 인구가 워낙 감소해가지고요. 네. 예, 그 중고등학교에 초중고에 쓰던 예산이 사실은 좀 남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교육부는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등교육 예산을 요즘 좀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서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지역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어디까지 방송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녹색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서 녹색정의당이 되었고요. 가장 많은 분들에게 득표를 받은 적은 없지만 가장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을 줬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도 참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두 당 그리고 두 당 출신으로만 채워진 다른 정당들로 여의도가 채워지고 우리 정치가 채워진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숨막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동과 녹색, 농업을 단단히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웠고요. 정책들 좀 잘 봐주시고 5석, 6석으로도 하겠다는 건 꼭 해낸 정당인 만큼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리면 정의당은 괜찮을 수 있어요? 노회찬 대표가 안 들어가셨어요. 혼자 감당하기에 힘들고 김상도 혼자 감당하기에